씨를 엊그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제는 이 기론옥 할머님이 머물고 있는 이 서울 마포구의 쉼터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부터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그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데요. 고 김복동 할머니가 생전에 머문 곳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93살의 기론옥 할머니가 혼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서부지검은 이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 일부 자료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는 이 할머님이 계시는 곳이어서 이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이미 제출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대응하기 힘든 오전 시간에 갑자기 영장을 집행했다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거기 들어갈 필요까지 있었냐라는 얘기인 거죠. 한편 검찰은 정의연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밝힌 다음 날부터 지금 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기부금 유용 여부 그리고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이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미향 당선인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소식 하나 더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님이 어제 M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미향 당선인 논란과는 별도로 위안부 운동을 폄훼한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이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 진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윤미향 당선인을 용서한 것은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지난번 만남은 갑자기 당선인이 찾아와서 만난 것이고 이 30년간 함께 해온 세월이 생각나서 마음이 울컥했던 것뿐이지 울컥했던 것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이 윤미향 당선인의 정치권 진출에 대한 비판은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게 됐고요. 그리고 25일 예고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미리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메시지는 더욱 단호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과 갈등을 틈타서 위안부 피해자 운동 자체를 폄훼하려는 일부의 시도에 대해서는 분노를 성장 경우를 보면 지적재산권을 좀 본다. 그리고 그리고 할머님에게로 네. 사실은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로서는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파운드리 세계 시장을 보면요, 파운드리라는 게 그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세계 1위가 이제 대만 TSMC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2위고 SMIC라는 그 중국 회사가 세계 5위입니다. 점유율이 4.5%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키워나간다. 라고 하는 회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거 있잖아요. 예.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 TSMC를 넘어서겠다. 왜냐면 여기에도 이제 지장을 받을 염려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김광민님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워블리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삼성은 신종에서 평택에 운전시키는 그러니까 이 위탁 생산 시설을 미국에 당초에는 좀 증설하거나 하는 계획을 가졌다가 좀 바꾼 건가요? 왜 이런 계획이 요즘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반사 이득을 얻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략을 찾은 거예요? 이게 그 평택 공장 이야기는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사실 계획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내놓은 건 아니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걸 이제 좀 알려진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전에는 경기도 화성에 이후이라고 하죠. 국자회전 그런 이제 한 차세대 공장도 만들긴 했고, 또 평택에도 이제 증설을 하겠다, 이후이 공장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새로 짓느냐, 더 증설하느냐, 새로운 라인만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교체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미국에서 압박하는 추세로 봤을 때는 삼성도 확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 TSMC가 아까도 이제 세계 1위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가 미국에다 더 증설하겠다, 더 짓겠다 하고 있는 판에 삼성이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점유율 격차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삼성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뭐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반도체 자체가 네. 중국에서 소비하는 물량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근데 중국한테 팔지 말아라라고 하면은 그 우리도 미국에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TSMC 사태를 보면서 놀란 게요. 반도체 그 파운드리를 생산하는 건 대만 업체지만 예. 그 파운더리 생산을 위한 제조 설비를 만드는 회사는 또 미국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미국 기술이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제3국도 역시나 중국한테 뭘 주지 마라라고 했을 때 우리 삼성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면 과연 중국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 중국과 관계를 이렇게 관계를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강훈 필름이 미중이 싸우면서 우리나라한테 한 나라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 참 난감한데 그러니까 제일 벌써 그런 안가운 분위기가 됐죠. 상황이죠. 예. 그쵸. 엄마가 호랑이를 좋아, 선택해야 아빠가 될지 좋아. 너 어느 줄에 네. 설래 이런 선택될지 뭐 이런 걸 적어주셨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1003번님도 코로나19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적어주셨는데 이럴 때 답이 그거 같아요. 적절하게 그럴 눈치를 때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 앞에서 짝짝고 아빠 앞에서 짝짝고. 그래서 또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번 기회에 이제 그 평택에다 이제 공장을 지으면 예. 그 공장 설비를 위해서 또 여러 업체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때 아마 이제 우리 기술도 자국화를 또 위해서 예. 물론 주는 미국 업체가 되겠지만 예. 국내 장비 업체들이 또 들어가서 예. 뭔가 기술을 또 빨리 단기간에 습득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국화가 좀 한 단계 이루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론을 내려보죠. 이게 트럼프의 재선 전략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 미중 간의 신냉전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다음 정권이 탄생하면 없어질 얘기입니까? 지속될 얘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다 이래 문제네. 저는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래요? 당연히 뭐 트럼프 이제 최고의 관심사가 대선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 쪽 코로나19 제대로 대처 못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시선을 좀 외고 특히 이제 중국 타깃으로 돌리려는 그런 심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 인간적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자국민이 9만 명 이상 사망을 했다고 지금 거의 10만 명에 육박해가고 있고 베트남전에서 5만 8천 명이 죽었으니까 심각성을 알 수가 이거는 사실 숫자만 봐도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그림이긴 한데 자국민이 그렇게 많이 사망을 했을 때 화가 날 법하기도 하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랬나 그런 기류가 있었다고 저는 트럼프가 와서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생각이 바뀐 게요. 예. 이 시대사적 종교가 그냥 이렇게 자국주의로 가고 있을 수밖에 있구나. 없었다. 그렇게 가는 흐름이었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거죠. 더 극단으로 밀어붙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반중 정서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갈등이 금방 끝나지 않겠지만 지금부터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때리기가 지금 한참 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바이든과의 격차가 좀 줄어들면 혹은 앞서면 좀 때리기가 좀 잦아지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사실 정치인의 말 언행 굉장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반중 정서라고 그거에 기반하지 않고 지금 중국 대리 이렇게 나서는 것 같죠. 현장에서 보면 미중 신냉전이라는 흐름은 뭔가 상관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때리는 거 부위를 골라가면서 때리는 거 이런 건 조금 자사들이 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목해서 국제 정치 경쟁에서 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공예감 원탁 기자들 듣고 계신 지금 시간이 9시 28분이고요.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에는 샵 9730번이나 TBS 콩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죠.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반입니다. 오늘 인증서가 사라진다. 이걸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은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 연말 정산할 때 금융공사가 필요한데 이제 필요 없나요? 옵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인이라는 단어만 사라지는 거예요. 인증서 시장은 이미 굉장히 활황이잖아요. 예. 금융권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문도 있고 패턴도 있고 숫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벤처기업이 만든 사설 인증서를 썼다가 문제되면 누가 책임질래? 부행장 날아가고 은행장 날아가고 금융지주 회장이 날아갈 텐데 이거 누가 선택? 그래서 지금까지 못 써왔던 거거든요. 네, 딴거 써도 문제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 은행들이 아까 말씀하신 안전망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2015년에 공인인증서 안 써도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간편 인증을 도입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말씀하신 대로 안전망 괜히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 공인인증을 도입을 안 하게 처음으로 도입 안 한 게 카카오예요. 카카오뱅크가 생기면서 공인인증서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증 방식을 쓰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에서 아마도 이 인증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통신사나 아니면 거대 포털 이런 데들이 인증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이미 버리고 있죠. 인증서 시장이 왜 중요하냐? 뭐 패스니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뭘 얼마나 인증하느냐는 그 사람의 구매 패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게 되면 이게 빅데이터가 맞춤형으로 데이터로 축적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한 달에 한 수입을 절반을 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1년 이상 넘는 광고가 들어오는 거죠. 패스 넘는 간에 뭐 인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대호 기자는 못 사는데 돈의 뭐한 40%를 쓰더라. 그러면 주구장창 이쪽으로는 이제 온라인 옷쇼핑몰 광고가 붙는 거예요. 빅데이터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인증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저희 거를 사용하시면 안전합니다 해서 월세로 받아가는 그 몇백원, 몇천원 있기도 하지만 사실 빅픽처는 이 사람의 구매 패턴을 보이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맞춤형 광고 시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포털 시장으로 통신 시장이 정말 높이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스, 카카오페이, 넥사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펼치고 있는 민간 분야의 기대와 보완 동시에 문제도 오인간도 폐지 두성으로 하는 건 너무 불편했으면 모르시는데 기사님이니까 인증서에 길들여져 있는데 또 다른 인증서가 비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주셨는데 이미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미 다 하고 계세요. 그 그냥 쓰시는 분들은 크게 아마 달라지는 걸 못 느끼실 네. 거예요. 느끼시겠죠? 예전에 제일 불편했던 게 TVX잖아요. TVX랑 사실 오랜 공인 인증서를 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이 덧붙어야 되는데 뭐 키보드와 무슨 뭐 그렇죠. 그리고 국회 본관이나 국회 회관에 그게 사라지고 사설 네. 인증서들은 그냥 자동으로 깔리고 내재화가 되다 맞아요. 보니까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공인인증서 방식은 뭘 계속 깔으래. 이미 깔았잖아요. 공인 근데 인증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또 깔라고 하고 또 깔라고 하고 그거는 뭐냐면요. 예. 그 보안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네, 떠넘기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사설이나 그 산업시장에서 뜨고 있는 간판 인증 방식은 그 보안의 책임을 업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전 소비자에게 나눠지었느냐 업체가 졌느냐 이 차이인 거고 네. 앞으로 보면 이 부담을 고객에게 지우는 회사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할 수 있는데도 이거 의무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반전적으로 공인이라는 말이 맞지. 그러니까 빨리 밝은 세상을 이루어야죠. 근데 이대 의원님은 지금 묵묵부답인 거죠? 묵묵부답을 넘어서 이제 방금 전부터는 본인을 미래통합당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밝은 세상을
만든 카드. 어두운 검수 만들 거. 그 와중에 어제도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1대 총선에 공산당 해커들이 개입했다. 저도 뭐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는데 이해는 잘 안 가요. 뭐 숫자 옛날 매트릭스처럼 숫자가 쭉 나오고 그게 뭐 조합을 하면 뭐 중국 공산당에 뭐 구호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도의 그 왜냐면 이게 전자적인 거를 우리가 이 텍스트로 번역해야 되는 거 번역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랬죠? 어셈블리 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공부하는 저게 지금 이제 현근택 부위원장처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좀 성능 발석에 어려운 과정 거쳐서 뭐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문과생들이 한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요 무조건 무슨 글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사람들 다 과학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찍는다. 이게 수학 시간에 보면 2참, 3참 사실 만들어서 띄워놓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그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이걸 풀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그래서 핀번호가 6자리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 6자리만으로 보완을 할 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어떤 상품을 아니면 중고거래를 할 때 길거리에서 만나서 돈을 주고 받는다. 이게 특수한 공간 안으로 두 사람만 들어가서 그 비밀 공고 안에서 두 사람이 하는 개념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휴대폰 안에서
통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유료 서비스들을 만드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알고 쓰자라는 거고 여기서 부수적인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유료화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